자, 안녕하세요. 37번부터 하면 되죠? 37번 펴보세요. 37번부터 봅시다. 자,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거기 보시면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노비항건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노비항건법은 광종 때, 그래서 광종 때의 노비항건법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구제도감을 설치했다. 자, 구제도감은 제2시 빈민을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종 때. 두 번째, 문신월과법을 실시했다. 문신월과법은 신하들에게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과제를 내는 거예요. 한 달에 뭐 시 몇 편, 부 몇 편을 써와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는 건데 이런 건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자, 공복 제정은 자, 단, 비, 녹의 4가지 색깔의 공복을 정했죠. 이게 광종 때. 자,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되고. 자, 사만통보, 해동중보 등을 주조했다. 자, 숙종 때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주전도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화폐를 주조하는 도감은 임시관청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화폐를 주조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 화폐에서 거기 나와 있던 해동통보라든가 그 다음에 사만통보라든가 동국통보, 동국중보, 사만중보 뭐 이런 여러 가지 화폐. 자, 여기에다가 은병, 활구라고도 부르는 이런 것들을 주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숙종 때.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광종의 업적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니까 광종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노비항건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복 제정이라든가 또는 과거제 실시라든가 칭제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 뭐 이런 제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의 이름으로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자, 청컨대 외관을 둬라라고 하는 건 지방관을 파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해라 라고 개혁안이 등장한 게 시무 28조. 자, 시무 28조는 최승로의 개혁안이고요. 이 개혁안을 제시한 게 성종이죠. 자, 그러면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받아들여진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관 파견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정치 이념 수용, 유교정치 이념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성종 때의 업적을 찾아라. 체크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볼까요? 자, 적극적인 북진 정책의 결과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선으로 동북 원산만에서는 영흥까지 확대되었다. 자, 요 시기에 북진 정책을 실시해서 북진 정책의 일환으로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확대된 시기는 태조 때. 네, 북진 정책이 태조 때고 태조 때 넓어진 국경선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영토가 확대됐고요. 자,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백관의 공복 제정은 우리 좀 전에 광종 나왔었고 자, 중앙 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 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중앙 정치 체제를 정비했죠. 자,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산계와 무산계를 정비를 하게 돼요. 문산계와 무산계를 정비를 하게 되는데
자, 보통은 중국에서는 문산계와 무산계라고 하는 게 문산계는 주로 문반, 그 다음에 무산계는 주로 무반. 자, 주로 중국에서는 문산계와 무산계를 내리면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주로 문산계는 문반에게, 문관에게, 그 다음에 무산계는 무관에게 또는 무반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산계와 무산계로 정비를 해요. 자, 그런데 고려는 약간 다르죠. 자, 고려에서는 문산계가 문무관, 문무반에게, 문무관에게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무산계는 거기 나와 있죠. 향리, 노병, 뭐 향리라든가, 그 다음에 노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진의 추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탐라의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니까 약간 외관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산계와 무산계가 누구에게 이런 계를 주느냐, 말하자면 이제 직책을 내리느냐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중앙정치 조직을 정비한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면 성종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성종 때의 업적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자, 교종과 선종이 모두 다 들어왔어요. 이제 신라에서 고려로. 자, 그리고 이 고려 시대에는, 고려 전기에는 이렇게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따로따로 있었죠. 자, 그러면 교종은 뭐로 정비를 하냐, 통합을 하냐. 교종에도 종파가 여러 가지고 선종에도 종파가 여러 가지니까 교종은 교종대로 통합을 하고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교종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교종을 통합하는 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균여라고 하는 승려에게 맡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선종은 그러면 누구에게 통합을 하도록 맡겼냐? 이거 이제 법안종을 중심으로 해거라고 하는 승려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래서 교종은 균여로 하여금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하도록 했고, 화엄종 중심 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을 하도록 맡겼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는 역시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을 하도록 맡겼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균여한테 맡겼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해거라고 하는 승려에게 맡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종은 교종대로 통합,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하고자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광종 때예요. 자, 광종은 교종과 선종을,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자, 그러면 38번에 이 시기의 왕의 업적은 뭐냐? 자, 성종 때 업적을 찾아라 그거죠? 정답은 3번. 자, 3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죠? 문산계는 누구한테, 무산계는 누구한테, 요것까지 같이 두 개 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39번 갑시다. 밑주신 이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자, 이 왕의 할아버지는 태조이고 아버지는 대종욱이다. 981년에 왕위에 올랐으며 재위기간 동안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구냐? 자, 할아버지는 태조고 아버지는 대종이고 대종욱이고, 자, 그 다음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했는데 요 시기는 언제냐면 성종 때죠. 자, 최승로라는 뭐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 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자, 10도제를 실시했다. 자, 성종 때는 지방행정제도로서, 자, 지방행정제도로서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죠. 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자, 이렇게 12목에다가 목사, 지방관 목사를 파견하고 뿐만 아니라 지방제도를, 지방을 이제 요 12목 말고 나머지의 지방제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게 돼요.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게 된다. 이게 10도제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말하는 도 있죠? 그 도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게 바로 이
성종 때. 자, 그래서 1번이 성종 때의 업적이죠. 자, 전국의 주요 도시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렇게 한 거 이외에 이거 말고 12목을 설치한 거 말고 나머지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비를 했는데 이거를 10도제라고 하고 이렇게 도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성종, 2번 봅시다. 자, 노비한건법 시행 알죠 여러분? 광종. 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토지를 되돌려주고 자, 문벌귀족에게 그러니까 호족에게 말하자면 호족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호족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땅을 되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고 하는 노비한건법. 자, 그 다음에 국학에 7제를 설치했다. 7제라고 해서 전문 강좌 7개를 설치했죠. 예종 때 관악지능책. 자, 그 다음에 연등회와 팔관회가 성종 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라고 했죠. 현종 때. 자, 그래서 현종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자, 40번 밑줄친 이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옳은 것. 자, 묘청은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이곳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천도하여 황제를 칭하고 금을 정벌하고자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료들의 반대로 힘들어지자 반란을 일으켰으나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자, 그러면 묘청에 난이 일어난 곳이죠. 자, 묘청은 어디에다가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냐면 서경. 그래서 서경 천도 운동을 전개했었어요. 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단 시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1135년 인종 때. 자, 그럼 여기서 서경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평양을 얘기하는 거죠. 평양이란 도시에 서경을 설치하고 여기를 중시했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밑주신 이곳과 동일한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봅시다. 자, 이곳의 관리였던 조이총은 무신정권에 반대하여 반란 일으켰다. 자, 그래서 반무신난 중에 하나고 농민봉기의 성격이 나타나는 그런 봉기죠. 자, 그 봉기가 조이총의 난. 자, 조이총의 난은 1174년에 있었고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반란 일으켰으니까 평양에서 일으킨 거죠. 정답 1번이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곳에서 김윤후가 이끈 군대가 몽골 장수 살리타의 군대를 물질렀다. 처인성이에요. 자, 그러면 처인성은 지금이 어디냐면 용인. 용인이 처인성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곳의 만적은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며 신분 차별에 항거했다. 자,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이었고 만적은 자기 동료 노비들을 모아서 만적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만적이 반란 일으킨 곳은 어디냐? 개경이죠, 개경. 개성. 자, 그래서 3번은 개경, 4번. 몽골이 침입해오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 약 30년간 항거했다. 강화. 자, 그러면 서경 천도 운동과 관련된 이곳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41번 봅시다.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가부터 볼까요? 가는. 자, 가는 보시면은 상서성과 가가 지금 이성. 그러므로 가는 중서문화성. 자, 중서문화성은 제신과 이품 이상의 고위관리인 제신과 그 다음에 이품 이하의 3품 이하의 하급 관료인 낭사로 구별되죠. 제신은 뭐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낭사는 주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게 중서문화성.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추원, 어사대. 자, 그리고 3사. 자, 3사는 회계기관으로서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하는 곡식과 화폐의 출납을 담당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자, 소속 관원인 승선은 대간으로 불렸다. 자, 소속 관원인 승선은 대간으로 불렸다라고 했는데 승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추신과 추밀과 승선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추밀은 2품 이상의 고위관료를 얘기하는 거고 3품의 하급관료인 승선, 그리고 추밀은 국가 기밀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승선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승선, 여기서는 중추원에 속하는 그런 관직으로서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비서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대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간이라고 하는 건 요 낭사와 어사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를 또 대간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대간이라고 하는 건 요 낭사와 어사대를 뜻하는 표현으로 세 가지의 권한을 가져요. 서경, 그 다음에 간쟁, 봉박의 기능을 갖죠. 자, 대간의 기능은 구성원이 이런 사람들이고 기능은 서경, 간쟁, 봉박의 기능을 한다. 자, 서경이라고 하는 건 서경 같은 경우는 자, 관리를 임명할 때 관리 임명 시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쟁이라고 하는 건 간언이라고 하는 거고 봉박이라고 하는 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왕명 거부권. 자, 그래서 이런 권한을 갖죠. 자, 일단 뭐 1번 틀린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번에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최고 관서이다. 자, 중서문화성을 얘기하는 거죠. 중서문화성은 국정을 총괄하고 심의 의결 결정하는 관서이다. 맞죠? 국정을 총괄하는 관청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이다. 자,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비리 감찰은 어사대. 그래서 자, 관리의 비리 감찰 그리고 탄핵을 담당하는 곳은 어사대고요. 4번에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관리 임용을 결정하였다. 자,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죠. 자, 그리고 도병마사의 역할은 역시 여러 가지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였고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건 법제와 격식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 그러므로 고려의 관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2번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번 볼까요? 자,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한 군현진을 설치하였다. 자,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크게 5도와 양계로 나누죠. 5도라고 하는 건 일반행정구역, 그 다음에 양계라고 하는 건 북계와 동계로 이루어진 군사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는 수도와 수도 주변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경, 4도호부, 8목. 자, 3경은 일단 개경, 그 다음에 서경, 평양, 그리고 처음에는 동경이었어요. 동경은 경주죠. 그러다가 경주가 나중에 남경으로 바뀌었어요. 남경은 한양이고. 자, 이렇게 남경을 설치한 건 어느 왕 때냐면 문종. 동경을 설치한 건 성종. 그 다음에 남경을 설치한 건 문종 때 남경을 설치했죠. 자, 이게 3경. 그 다음에 군사요충지의 4도호부. 그 다음에 8목. 원래는 12목이었는데 나중에 8목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 틀은 5도 양계와 경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4도호부, 8목 이렇게 요런 중간 행정구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중간 행정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관이라고 불러요. 개수관이라고 하는 건 중간 행정 단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5도 양계 경기 그리고 개수관 그리고 그 밑에 군현진으로 이루어져 있죠. 1번 맞네요. 2번. 자, 경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행정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즉 중간 행정 기구가 개수관이라고 했죠. 중간 행정 기구가 개수관이고,
자, 그러면 이 계수관 중에 하나로 서경, 동경, 남경이 설치되었다. 자, 서경, 그다음에 동경, 남경이 설치되죠. 물론 정확히 따지면 개경, 서경, 동경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남경으로 바뀌는 거죠. 뭐 어쨌든 맞고. 3번. 지방 출신의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리를 견제하도록 하는 한편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 일에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자, 봅시다. 3번에 지방 출신의 고급 관료를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자, 사심관이라고 해서 호족, 그러니까 그 출신 지역의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구가 바로 그런 관직이 사심관이었고,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의 자식들을 서울의 인질로 잡아놓는 걸 기인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심관 제도와 기인제도 같은 경우는 둘 다 태조 때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호족 통제책에 해당하는 제도가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죠. 자, 기인 제도는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중앙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를 기인 제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지문에서 지금 상수리 제도라고 써 있죠? 상수리 제도는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제도. 그 다음에 그게 고려로 넘어오면 기인 제도로. 그래서 상수리가 아니라 기인 제도. 이렇게 바꿔야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동계와 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했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지역이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양계, 군사행정구역을 양계라고 했죠. 양계는 크게 동계와 북계로 나눠져요. 동계는 말 그대로 동쪽, 이런 이제 동해안 쪽에 있고 북계는 위쪽.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군사행정구역이 있었고 이런 군사행정구역에는 병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죠. 자, 5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하고 여기는 병마사를 파견하고 자, 그래서 군사적인 특수지역이었다. 맞아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43번에 고려의 대외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12세기 초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 자, 대외항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2세기 초에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지방 일대에 구성을 쌓았다. 자, 일단 별무반 설치. 자, 별무반을 설치한 게 숙종 때. 자, 그리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건 여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병 부대를 넣어서 부대를 편성한 거죠. 자,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 중에서 신기군이 기병이죠. 신보군이 보병이고 항마군이 승병.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군대를 편성했고 우리가 여진한테 계속 밀리는 이유는 기병 부대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병 부대를 편성한 게 바로 별무반이고요. 자, 윤건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하죠.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여 여진을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동북구성을 설치하게 됐다. 자, 이렇게 동북구성을 설치한 건 예종 때. 자, 그래서 숙종 때 만들어 놓고 숙종이 사망을 한 거예요. 별기군을 설치해 놓고 별무반을 별기군이란다. 별무반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예종 때 이 별무반을 끌고 가서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동북구성은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어요. 자,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면 1번 맞는 설명이고 1104년, 1107년이니까 12세기 맞네요. 1번 맞고 2번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탑, 부인사 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자, 몽골의 침입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소실이 되죠. 그래서 2차 침입 때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돼요. 자, 몽골의 2차 침입 때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는데 이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대장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 다시 만든 게 제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이죠. 다시 조판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차 침입 때는 황룡사 9층 탑이 소실되죠.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죠. 자, 그래서 둘 다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맞아요? 자, 3번에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로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했다. 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된 게 이제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된 시기가 1270년이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몽골의 끝까지 저항을 한 게 바로 삼별초예요. 그래서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되죠. 자, 삼별초의 항쟁은 그래서 1270년에서 1273년까지 약 3년 정도의 항쟁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삼별초가 처음에 봉기한 곳은 어디냐면 강화도. 자, 그리고 진도로 옮겨가서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용장산성을 쌓고 여기에서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진도가 진압이 되자 제주도로 옮겨가게 돼요. 제주도에서는 항파두리에서. 자, 그리고 강화도와 진도에서 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인물이 배중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사람들 반란 세력이 아니고 승화후온, 왕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배중손,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김통정. 자, 그래서 배중손이 강화도와 진도에서,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이렇게 이끌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어디 옮겨 다녔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 그리고 배중손, 김통정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삼별초가 뭐에 반대하면서 저항했는지까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개경환도에 저항하면서 항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 3번 맞고 4번.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 자, 4번에 공민왕이 피난을 간 건 홍건적의 침입이에요. 자, 그래서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고 홍건적의 1차 침입 때 공민왕 때였거든요. 이때도. 그런데 이때는 서경이 함락되고 그냥 물러갔지만, 자, 2차 침입 때는 역시 공민왕 때였는데 요 공민왕 때 개경이 함락된 거예요. 개경이면 수도니까 수도가 함락됐기 때문에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자, 공민왕이 복주, 안동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자, 그러므로 공민왕이 복주 피난을 갔던 건 누구 때문이냐? 홍건적의 침입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홍건적의 침입으로 복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궁궐이 이제 왕이 있을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흥왕사라고 하는 행궁, 말하자면 이 안에 행궁이 있었거든요. 그 행궁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그 흥왕사에서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이 흥왕사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연결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흥왕사의 변과 또 연결되기도 하는구나. 자, 이 흥왕사의 변은 김용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김용이 정세훈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으나 어쨌든 이제 진압된 사건이 흥왕사의 변이고, 이 사건 이후로 공민왕의 본격적 개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흥왕사의 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자, 어쨌든 홍건적의 2차 침입이었다라는 거 공민왕 때는. 자, 그러면 고려의 대몽 항쟁과 대외 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몽골이 아니라 여기서는 홍건적의 2차 침입이다. 자, 그 다음에 44번 볼까요? 44번. 자, 다음 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좋은 말 살찌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리빨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매고 대장부의 위국 충절을 세워볼까 하노라. 호기가, 그러니까 호기로운 기운이죠. 말하자면 장군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시가 호기가라고 하는 시고요. 이 호기가는 최영의 시예요. 최영. 그래서 최영에 관한 설명을 골라라. 최영 장군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영 장군에 대한 설명. 자, 최영은 우왕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무인의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무찌르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침입하는 왜구를 홍산에서 격퇴하였다. 자, 홍산대첩이 누구냐? 이게 최영. 네, 정답은 1번. 자, 그러면 1번에 홍산대첩. 자, 홍산대첩은 누구를 무찌른 거냐? 왜구를 무찌른 거죠. 그래서 우왕 때 있었던 왜구의 침입을 막아낸 홍산대첩이 있었고, 자, 화통도감에서 각종 화기를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하였다. 자, 최무선의 진포대첩. 역시 이것도 왜구를 무찌른 전투고요. 자,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섬멸했다. 이성계. 자, 이성계의 황산대첩이겠죠? 황산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산은 남원이에요. 남원, 운몽. 자, 관음포 앞바다에서 외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정지의 관음포 대첩. 자, 이 중에서 홍산대첩. 정답은 1번. 자, 45번에 고려 무신정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조이총은 의종 보기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하였다. 자, 조이총은 의종 보기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했다. 자, 무신정변이 일어났어요.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자, 이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반무신난들이 일어나게 돼요. 반무신난은 말 그대로 무신의 난에 반대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무신에 반대하는 문신들의 반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반무신난에 해당하는 게 김보당의 난과 김보당의 난, 그리고 조위총의 난, 이런 반란들이 있어요. 동분명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의종 보기를 내세우면서 반란 일으킨 게 김보당의 난. 자, 그래서 의종 보기 운동에 해당하는 게 김보당의 난. 자, 조이총의 난은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을 중심으로 반란 일으켰는데, 자, 이 조이총의 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격이 농민봉기의 성격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중간에 성격이 농민봉기의 성격을 띠게 되죠. 자, 어쨌든 대표적인 반무신난으로는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의종보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김보당의 난. 자, 그럼 1번 다시 봅시다. 조이총의 의종보기 운동이 아니라 김보당의 의종보기 운동이죠.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2번 산발적이던 밀라는 김삼이 효심의 봉기를 계기로 연대하였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김삼이 효심의 난. 자, 초전의 김삼이 운문의 효심. 그래서 두 지역에서 봉기가, 경상도 지역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요 농민봉기는 이제 농민들의 연대, 말하자면 연합봉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경우는 누가 집권할 때 일어났냐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여기는 이음인 집권기. 자, 그 다음에 3번 최충원은 명종을 패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차례로 내세웠다. 맞아요. 최충원이 이렇게 왕들을 갈아치웠다 이 말이죠. 최고 집권자니까. 자, 4번에 최이의 처가 죽자 왕후처럼 장례를 지냈다. 여기서 말하는 최이가 최우예요. 그래서 최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우는 최씨 정권의 정점이었던 시기니까 당연히 자기 와이프가 죽자 왕비처럼 제사 지냈다 그 말이죠.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뒤에 안 나오니까 중요한 또 무신집권기의 농민봉기 몇 개만 체크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무신집권기 중에서 자, 반무신난 있고, 자, 무신집권기에 반무신의 난이 있죠? 반무신의 난은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층민의 봉기가 있어요. 여기서 하층민의 봉기는 농민의 봉기나 천민의 봉기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봉기들 몇 개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망이 망소이의 난이 등장하겠죠.
자, 망이 망소이의 난은 다른 말로 하면 공주 명학 소의 난이에요. 자, 말 그대로 소에서 반란 일으킨 거죠. 그래서 명학 소의 난이라고 하죠. 자, 이 공주 명학 소는 나중에 충순현으로 공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켜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우리 좀 전에 김삼이 효심의 난 나왔었죠. 농민연합 봉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특히 김삼이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운동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신분해방 운동을 나타내는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노비들을 데리고 반란 일으키려고 준비하다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 만적이 했던 연설이 있어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일단 이 사람은 최충원의 산업이었고, 자, 그 다음에 신분해방,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라는 그런 표현에서 신분해방과 그 다음에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했었다. 신분해방과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일으킨 난이 만적의 난이죠. 자, 그래서 망이망소이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런 반란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뭐 김보담의 난, 조이총의 난,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하층민의 봉기 중에서는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삼국 부흥운동이면 고구려 부흥운동은 최광수의 난,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은 이연년의 난, 그 다음에 신라 부흥운동은 금방 나왔던 김삼이 효심의 난, 그 다음에 이비의 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이비의 난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봉기 중에서는 뭐 교종승려의 난, 전조간노비의 난, 뭐 이런 봉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신증권기에 있었던 봉기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가끔은 이 봉기들을 순서대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여기다가 중요한 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자, 그 다음에 망이망소이의 난,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봉기니까 순서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신직권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6번으로 갑시다. 고려시대 역사적인 사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자,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자, 이제 순서대로 체크하라는 문제죠. 볼까요? 자,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했다. 강화를 맺고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개경으로 환도하자 여기에 끝까지 저항한 세력이 누구였어요? 그게 삼별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개경 환도는 아까 뭐 연도는 체크했으니까 1270년,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세로의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자, 왜냐면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초조대장경이 소실됐었거든요. 대구부인사 대장경판이 소실되자 다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장경을 제조대장경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팔만대장경. 자, 그러면 이 제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자, 요 시기에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요 시기가 최우 시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최항 시기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 금방 나왔죠. 만들어진 장소는 어디냐? 자, 분사도감이 대장도감이 설치되고 분사대장도감이 설치됐어요. 대장도감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분사대장도감이 설치되죠. 자, 그래서 대장도감이 설치되면서 요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장도감은 강화도에, 그 다음에 분사대장도감은 진주에 이렇게 대장도감이 설치된 거죠. 자, 그래서 니은,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상정고급 예문이 금속알자로 인쇄되었다. 상정고급 예문이 금속알자로 인쇄된 시기는 1234년 최우 시기고요.
자, 그리고 이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건 금속알자로 인쇄된 서적으로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1234년 몽고 침입기에 말하자면 상정 고급 예문이 금속알자로 인쇄됐다. 이거는 기록만 남아있고 지금 현재 상정 고급 예문이라는 책은 남아있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이 남아있는 책은 뭔가요? 상정 고급 예문이 인쇄가 됐었대. 금속 활자로 라고 적혀있는 책이 동국이삼국집이에요. 동국이삼국집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죠. 이규보가 쓴 동국이삼국집 알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리을. 이련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전래 기록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자, 이련이 쓴 책은 삼국유사겠죠?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쓰였겠죠? 그래서 1281년에 쓰여진 책이 삼국유사예요. 이련이라는 승려가 쓴 책이죠.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하라고 했죠. 자,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냐면 디귿, 그 다음에 제주대장경, 그리고 개경환도,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삼국유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기역, 니은, 아니고 디귿, 니은, 기역, 리을 1번. 자, 그 다음에 47번. 다음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역시 순서대로 물어보는 문제. 자, 윤관의 여진 정벌.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한 건 별무반을 끌고 정벌을 했겠죠?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설치했겠죠? 그러면 요거는 예종 때. 자, 그 다음에 해동통보 주조. 해동통보는 어느 왕 때예요? 해동통보라고 하는 건 화폐, 그리고 화폐를 많이 만들어낸 시기가 어느 왕 때? 숙종 때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만들었겠죠? 숙종. 그러면 예종보다는 앞이겠네요? 그쵸? 우리가 연도를 모르더라도, 연도는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동통보는 숙종이니까 일단 나가 먼저고 그 다음 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의 난은 언제냐면 인종 때. 그래서 1126년 인종 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라. 묘청의 서경촌도운동도 인종이긴 한데 요 이자겸의 난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서경천도를 주장했었으니까 자, 시기로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숙종, 그 다음에 예종, 그 다음에 인종 중에서는 다가 먼저, 그 다음 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가, 다, 라 이렇게 순서대로. 자, 일단 같은 인종이지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순서는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묘청의 난에서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묘청의 난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들이, 서경 이제 신진 관료들이, 귀족들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서경파. 자, 서경파에 해당하는 인물, 그 다음에 서경파의 주장. 자, 봅시다. 서경파에 해당하는 인물은 제일 먼저 묘청을 비롯한 묘청, 정지상, 그 다음에 백수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서경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서경으로 천도하자 일단 이렇게 주장했는데, 서경으로 천도하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풍수지리설의 바탕으로,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해서, 자, 풍수지리상 요 서경이라는 데가 대화세, 크게 일어날 기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금국 정벌. 자, 이렇게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건 우리 좀 전에 봤던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이 반란 일으키기 전에 자, 금나라가 요구하는 군신관계 요구를 들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북진정책이 좌절된 상태였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건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주장을 한 거고, 곧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계승의식을 다시 나타내는 거죠. 고려 중기쯤 가면 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졌던 고려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면서 신라 계승의식의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칭제 건원,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자주성을 나타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서경파의 주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묘청의 반란인 거죠. 자, 그러면 묘청의 반란이라는 건 나라 안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우죠. 이 사람들이. 자,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대위국.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연호는 뭐였냐면 국호는 대위국. 자, 연호는 천계. 자, 그 다음에 군대는 천견충의군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의 군대는 천견충의군. 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위국, 연호는 천계, 군대는 천견충의군. 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이 일으킨 반란을 개경 세력이, 개경파의 가장 대표적인 김부식이죠. 요 개경 세력이 진압. 그래서 1년 만에 진압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정답은 47번 하고 있었죠? 47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8번 갑시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하여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자, 이 나라를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찬성하고 나섰다. 자, 여기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건 지금 이 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요 군신관계 요구를 이자겸과 척준경이 들어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자겸에 의해서 북진정책이 좌절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냐? 금나라. 그리고 금나라면 여진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사람들은 전성기를 맞아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칭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즉 이게 군신관계를 요구한 거죠. 자,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가운데 윤원이가 홀로 간쟁하여 말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조정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하가 되어 차례로 우리 임금께 조공을 바쳐왔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조정의 호적에 올라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이 어찌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여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진과 관련해서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이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 자, 이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 국왕은 나주로 피난하였다. 자, 이 국왕은 나주로 피난하였다. 자, 그러면 나주로 피난한 거는 거란의 2차 침입 때예요. 거란의 2차 침입 때 이 당시에 왕이었던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란. 두 번째, 묘청 일파는 이 국가의 정벌을 주장하였다. 자, 묘청이 주장한 것 중에서 금국정벌이 있었죠. 즉 금나라를 정벌하자. 금나라가 여진족이니까 정답은 2번. 3번,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하였다. 자,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했어요. 그러면 강동성 전투. 자, 그 다음에 요 사건을 또 강동의 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전투에서는 몽골과 우리나라가 처음 접촉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과의 첫 접촉. 자, 몽골과 우리가 처음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무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강동성 전투 또는 강동의 역. 자, 그래서 3번은 몽골, 4번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해서 관군을 설치했다. 자, 관군 설치, 거란. 자, 그러면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천강 유역에 30만의 관군을 설치했다. 이게 어느 왕이냐면 정종 때.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자, 49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봅시다. 자, 장군 배중손, 지유, 노영희 등이 삼별초를 인솔하고 반역하였는데 승화 후 왕 온을 겁박하여 왕으로 삼고 관부를 설치했다. 자, 여기 우리 낯익은 이름 나오죠? 배중손. 자, 그러면 배중손 등이 반란 일으켰는데 거기 보시면 승화 후 왕 온을 겁박하여 왕으로 삼았다. 단순 반란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반역이죠. 나라를 세웠으니까.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삼별초. 거기 써있네요. 삼별초의 항전.
자, 그러면 삼별초가 항전한 시기가 1270년에서 1273년까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였다.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은 도주하였으며 원에 빼앗겼던 화주, 등주 등 각 주와 선덕, 원흥 등 여러 신을 수복하였다. 자, 쌍성을 함락하였다. 그러면 어디를 되찾은? 쌍성 총관부를 되찾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공민왕 때 자,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하면서 쌍성 총관부를 탈환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게 시기로 따지면 1356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연도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삼별초에 항쟁을 했다는 건 개경으로 환도를 했다는 거고, 개경으로 환도할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원간섭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공민왕 때쯤 되면 이제 공민왕은 원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와 나 시기 사이를 찾아라 라고 하면 결국에는 뭘 찾으란 얘기예요? 원간섭기를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가와 나는 사실은 원간섭기를 찾으란 얘기구나. 요 사이에 들어갈 거는 원간섭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원간섭기에 들어갈 일들을 찾아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원간섭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기역부터 봅시다. 자, 첨의부와 사사체제가 운영되었다. 첨의부와 사사. 자, 원래는 이성육부 체제였죠. 자, 그런데 이성육부가 이성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 첨의부. 자, 그 다음에 육부가 사사. 자, 그러니까 관제가 격화된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관제 격화된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원간섭기. 그래서 기역 맞고 니은 재정 수입의 확대를 위해서 소금의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자, 소금의 전매제가 실시된 시기는 어느 왕 때? 충선왕 때. 자, 충선왕 때 의염창을 설치하고, 자, 그리고 의염창을 설치하고 가겸법을 실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관청,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 이름은 의염창. 그리고 그런 소금의 전매제도를 가겸법이라고 하죠. 충선왕 때. 자, 그러면 기역 원간섭기, 니은 원간섭기 맞네요. 자, 예안향약이 실시되어 유교 윤리 확산에 기여했다. 예안향약은 이황이 설치한 거예요. 그러므로 조선 중기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요새가 법화 신앙에 기반하여 백년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렇게 결사운동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 무신집권기. 맞아요. 결사운동이 있었던 시기는 무신집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디귿과 리을은 틀렸고 기역과 니은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50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 조령을 넘어 동남쪽으로 바닷가까지 수백 리를 가면 홍해라는 고을이 있다. 땅이 매우 궁벽하고 험하나 염업이 발달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다. 옛날에는 주민이 많았는데 외란을 만난 이후 점점 줄다가 경신년 여름에 공격을 받은 고을은 함락되고 불탔으며 백성이 살해되고 약탈당해 거의 없어졌다. 자, 요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닷가래요. 그리고 이 바닷가에 굉장히 어업도 발달하고 비옥한 토지가 있었는데, 자, 점점점 외란을 만나 점점 줄어들었다가 1380년 여름에 공격받은 마을이 함락되고 백성이 살해되고 약탈당해서 거의 사라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외란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신년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신년은 고려 말을 말하는 거죠. 1380년이면 자, 그러면 고려 말에 외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피해를 줬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는 일본이긴 한데 여기서는 외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구의 침입을 말하는 거구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0번은 누구를 찾으라는 거냐면 외구,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갔다. 앞에 소리 나왔었죠?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 간 거는 왜? 홍건적의 침입 때문이잖아요. 홍건적의 2차 침입. 자, 삼별초를 설치하여 전투에 대비했다. 삼별초는 그럼 누구랑 싸운 거예요? 몽골이랑 싸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몽골의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 이성계가 나하추의 침입을 물리쳤다. 나하추는 누구예요? 일단 이성계는 누구랑 싸웠어요?
왜구랑도 싸우고, 예, 이성계가 왜구랑만 싸운 건 아니고요. 몽골이랑도 싸웠죠. 여기서 말하는 나하추의 침입을 무찔렸다는 건 그 쌍성 총관부 탈환할 그 즈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몽골이랑 싸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추는 몽골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 하면 왜구랑만 싸운 게 아니에요. 이성계는 그 전에 몽골이랑도 싸우고 그 다음에 왜구랑도 싸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몽골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쌍성을 다시 되찾으려고 쳐들어온 몽골을 맞서서 무찌른 게 나하추예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때 탈환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몽골은 다시 차지하고자 했었고 그 침입을 다시 무찌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약무기가 진포대첩에서 활용되었다. 자, 진포대첩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왜구랑.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 왜구의 침입을 무찌른 걸 찾아라 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50번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경제로 넘어갈게요.